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철도청에서 근무하시는 68세 박태식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경기도의 한 외딴역. 오래된 무궁화호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던 기차들이 이제는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죠. 68세 박태식, 키 172cm,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40년간 기관차 핸들을 잡아온 거친 손. 젊은 시절에는 철도맨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 손이 이제는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 하지만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이 작은 돛담역에서 야간 관리 일을 하고 있었죠. 도담역? 하루 승하차 인원이 고작 30명도 안 되는 작은 간이역이었습니다. 낡은 대합실, 삐걱거리는 의자들, 그리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는 역무실. 태식 씨에게는 그저 외로운 노년을 달래주는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이 도담역마저도 언제 기차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태식 씨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선로 위로 마지막 화물 열차의 불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또 하루가 지나가네.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봤자 혼자인 것은 매한가지. 차라리 이곳에서 옛 추억이라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어요.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첫 차 출발을 위해 기관실로 향하던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백 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누가 이 작은 간이역을 이용해? 그리고 누가 요즘 무궁화호를 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간이역은 돈만 축내니까 빨리 없애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태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궁화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르신들이 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도 있고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자신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요. 돈이 낭비되는 작은 간이역이라고 하기엔 사람들에게 쌓인 추억들이 너무 많아 없애기에는 아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딸 생일이었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걸어볼까 했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민폐가 될까봐 그만뒀죠. 사실 서로 어색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시라고요. 계속 일만 하시면 어떡해요?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말인 줄은 알지만 쉬라고? 40년간 일만 해온 사람이 갑자기 뭘 하며 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식 씨는 낡은 일지를 펼쳤습니다. 11월 15일 목요일. 날씨 맑음. 특이사항 없음. 매일 똑같은 기록. 하지만 이 단조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역무실 문고리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진 흔적 같았는데 태식 씨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손을 봐서 고쳐두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평소에 잠겨 있던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바람에 열린 줄 알고 문을 다시 잘 닫아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소에 성실하지만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하던 알바생 수연이 유독 자주 말을 걸어왔었죠. 아저씨,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뭔가 수상한 일은 없으셨고요. 그때는 그냥 젊은 친구가 친절해졌나 보다 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영무실을 채우고 있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태식 씨는 마지막 순찰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승강장 확인, 대합실 전등 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로 점검까지 40년간의 습관이죠.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안전 점검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나선 태식 씨. 11월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잠들어갈 사람들. 태식 씨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에게 선로 점검은 빠뜨릴 수 없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레일 하나하나를 살펴봤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풀숲에서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고양이겠지. 하지만 뭔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영무실로 돌아온 태식은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마지막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1시간 후면 교대 근무자가 올 예정이었죠. 오늘도 무사히.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하지만 태식 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원래 온갖 소리가 들리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보리차를 마시려 하는 순간 갑자기 정적을 깨고 똑똑똑,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급한 소리. 태식 씨의 손에서 보온병 뚜껑이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빨리 나와요. 지금 당장. 창 너머로 보이는 얼굴. 평소 성실하고 조용했던 알바생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연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으로 젖은 이마, 그리고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밤에 왜? 아저씨, 설명은 나중에요. 지금 빨리,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릴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의 시작이라는 것을. 68세 박태식의 평범한 밤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저씨, 빨리 나와요. 지금 당장.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식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갑자기 나타난 청년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수연아,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진정하고 천천히. 아저씨,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수연이 영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는 게 창 너머로도 보였어요. 제발요. 정말 위험해요. 태식 씨는 40년간 철도에서 일하며 키워온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진짜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찰칵. 태식 씨가 영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도대체 무슨... 그 순간 수연이 태식 씨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렇게 영무실을 벗어나 두 사람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태식 씨는 6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기차역을 뛰어다니며 단련된 다리로 수연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수연아, 어디로 가는 거야? 승강장 반대편으로요, 빨리. 그들이 영무실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뒤돌아보니 자신이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영무실, 창문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아저씨를 찾으러.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승강장 맞은편 낡은 화물 창고 뒤에 숨었습니다. 태식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어깨가...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태식 씨의 어깨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수연아, 태식 씨가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왜 나를... 왜 영무실을 부셨지? 아저씨, 수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아저씨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수상한 사람들? 네, 아저씨가 여기서 근무한다는 걸 알고 몇 번씩 주변을 정찰했어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뭔가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태식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한테 자주 말을 걸었던 거야? 죄송해요. 아저씨를 의심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수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기록해둔 거예요. 11월 10일 밤 11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 11월 12일 밤 10시 30분 사람 2명이 역 주변 정찰. 태식 씨가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 날짜, 시간, 사람 수, 차량 번호까지. 너는 대체 누구야? 단순한 알바생이 이런 걸 왜?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르르. 수연이 긴장했습니다. 또 왔어요. 또? 아저씨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요. 수연이 작은 망원경을 꺼내 멀리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SUV. 사람이 3명 타고 있어요. 누구길래? 잠깐만요. 이상하네. 수연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 사람들 아세요? 태식 씨가 망원경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실루엣. 그중 한 명은 익숙한 걸음걸이였어요. 약간 다리를 절며 걷는. 설마 태식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아는 사람이에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태식 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기차 사고로 다리를 다친 동료. 철옹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수연이 놀랐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저씨를 해치려고 온다고요? 태식 씨가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 키가 작고 약간 통통한 체형. 그리고 특이한 걸음걸이. 민수 같은데? 민수요? 내 조카야. 태식 씨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조카.
그리고 함께 일했던 동료.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이 깊은 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아저씨 조카분과 동료분이에요? 틀림없어. 민수는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고 철옹이는 왼쪽 다리를 절어. 태식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믿으셔야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저씨를 해치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왜? 내가 저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해치러 왔다는 말이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쾅! 쾅!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그들이 영무실을 뒤지면서 집기들을 마구 던지는 소리 같았어요. 못 찾겠네.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확실히 민수와 철옹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곧 이쪽도 찾아볼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일단 마을 쪽으로 가요. 제 차가 있어요. 태식 씨는 마지막으로 영무실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일했던 철도, 퇴직 후에도 애착을 가지고 지켜온 이 작은 역.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가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저씨, 빨리요! 태식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지금은 일단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철도를 지켜온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수연과 태식 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영무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여기 없어. 그럼 어디로 갔지? 분명 여기 있었을 텐데. 박태식 씨는 느꼈습니다.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과 태식 씨는 마을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도담역의 희미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40년간 자신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수연이 태식 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다. 40년간 기차역을 뛰어다녀서 다리는 아직 튼튼해. 하지만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요. 수연이 길가의 작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 시간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식 씨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는 도대체 누구고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수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하더라도 들어보자. 내 조카와 동료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데 복잡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 저는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에요. 수연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철도청 감사실 인턴이에요. 태식 씨가 놀랐습니다. 철도청? 그럼 너는 네. 철도 내부 비리를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 사건이 그 조사 대상 중 하나였어요. 내가 조사 대상이라고? 정확히는 아저씨를 둘러싼 사람들이요. 수연이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것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퇴직 철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 사기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했어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무슨 공통점? 모두 철도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어요.
태식 씨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에 철옹이가 투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조카분도 사업자금 대출을 요청했죠.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거절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분들이 12명이나 됩니다. 평균 피해액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대부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죠. 12명이나? 그중 3명은 충격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수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살을 했다는 뜻이야? 네. 그중 한 분은 아저씨와 같은 기관사 출신이었어요. 김덕수 씨라고. 태식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덕수? 혹시 대전기관구에 있던 김덕수? 아세요? 물론이지. 나보다 3년 선배였어. 작년에 장례식에도 갔는데 그게 자살이었다고? 가족들에게는 심장마비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절망한 끝에 그만. 태식 씨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김덕수 선배가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그럼 나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다는 얘기야? 이미 당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아직 돈을 빼앗기지 않았을 뿐이죠. 수연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계적이에요. 1단계는 가족이나 친한 동료를 통해 접근해요.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투자나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3단계는 만약 거절할 경우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켜요. 꼬립? 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요. 그래서 결국 외로워진 피해자가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태식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근 겪었던 일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4단계는 뭐야? 만약 끝까지 거절하면 수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거절하면 사고를 위장해서 제거해요. 태식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밤에 그들이 온 것은 4단계를 실행하려는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일했던 철옹.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따랐던 조카 민수.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하필 나를? 태식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평생을 가족처럼 지냈는데 아저씨, 민수 그 자식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서 용돈도 얼마나 많이 줬는데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안전한 곳이라니 내가 어디로 가겠어? 경찰서로 가면 돼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이 외진 길로 오는 차라니. 아저씨, 저기, 수연이 긴장했습니다. 차량이 점점 가까워 왔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아까 그 차예요.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뒤 큰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SUV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안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였죠. 계속 아저씨를 찾고 있어요. SUV가 잠시 멈췄습니다. 창문이 열리면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이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아까 도담역에서 만났으면 기차 선로로 확 밀어버렸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네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까지는 2km니까 걸어서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철옹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럼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다. 일단 경찰서부터 확인해 보자.
혹시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경찰서에는 우리 사람이 있어. 신고해도 묵살될 거야. 이미 다른 케이스들도 다 그렇게 처리했어. 태식 씨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차량이 마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저씨, 경찰서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떡해? 수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제 상급자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철도청 본청에 있는 김 과장님이라면 방법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신호가 잘 안 잡혀요. 여기는 원래 그래.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서 그럴 거야. 아저씨, 일단 마을로 가면 안 돼요. 저들이 먼저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산 너머 옆 마을까지 가면 거기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태식 씨가 멀리 도담역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평생 살아온 터전을 그리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모두 등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다. 가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가 아닌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신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뜨거운 의지가 눈에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SUV의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태식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의 배신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박태식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산길을 따라 걸어가던 두 사람은 작은 폐가 옆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것 같은 농가였는데 다행히 잠깐은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아저씨. 수연이 폐가를 가리켰습니다. 태식 씨와 수연은 안으로 들어가 잠깐이겠지만 안도의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 그것도 돈 때문에 목숨까지 노렸다는 것이.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태식 씨가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배신은 처음이야. 문득 조카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그 자식이 5살 때 부모를 잃고 우리 집에 왔었어. 태식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밤마다 울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어. 그랬군요. 기차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지. 자기도 커서 기관사가 될 거라면서 졸졸 따라다녔어. 태식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취업할 때도 내가 이것저것 도와줬어. 그런데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 태식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쯤인가? 내가 퇴직할 무렵이었던 것 같아.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잘 됐어. 돈도 제법 벌고. 그때는 괜찮았나요? 응.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지. 삼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용돈도 갖다 주고.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나 봐.
표정이 어둡고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고, 그때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나요? 아니,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식 씨는 작년 11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민수가 태식 씨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안색이 왜 이래? 삼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그리고 민수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사업 자금으로 2억을 빌렸는데 그것이 사채였다는 것이었어요. 삼촌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수야, 나도 퇴직하고 나서 여유가 없어. 내가 퇴직금의 일부를 좀 찾았거든. 집 수리도 좀 해야 하고 딸도 조금 주고 싶어서. 삼촌도 제가 조카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어릴 때도 키워주셨는데 지금 와서 또 손을 벌리니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민수가 돌아서며 던진 차가운 말. 삼촌도 결국 남이니까 당연하죠.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나 싶어서 며칠 고민했어. 태식 씨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에게 주려고 했던 1,000만 원을 빌려줬지. 그런데 계속 더 요구했나요? 그게 시작이었어. 한 번 주니까 계속 찾아와서 6개월 사이에 총 2천만 원을 더 빌려갔어. 나도 돈이 있나? 적금 든 것 다 깨고 이래저래 긁어 모아서 줬지. 철옹 씨와는 어떤 사이였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철옹이는 40년직이야. 태식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신참 때부터 같이 일했어. 내가 먼저 입사했지만 나이는 철옹이가 1살 위였지. 그렇지만 어떨 땐 형이라고 했다가 어떨 땐 철옹이라고 했다가 그랬어. 태씨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철옹의 아내가 자주 태식을 초대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태식이 혼자 사는 것을 안쓰러워했거든요. 형수님 맨날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폐를 끼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철옹의 두 딸들도 태식을 아빠처럼 따랐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20년 전 겨울, 철도 사고가 났었어요. 기관차에서 떨어지는 철제 부품을 피하려다가 철옹이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형, 괜찮아? 다리가 그 사고로 철옹은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어요. 태식 씨가 피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철옹은 더 크게 다쳤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태씨가 고마워. 너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 소리 하지 마. 형이 빠르게 피해서 덜 다친 거지.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런 철옹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그 사고 날짜에는 같이 술을 마셨어. 우리 둘 다 살아서 다행이다며.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태식 씨가 생각해 봤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인가? 철옹이가 자꾸 투자 얘기를 꺼냈어. 태씨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돈을 좀 불려야지. 형, 나는 투자 같은 거 모르잖아. 내가 다 알아봤어. 요즘 부동산 투자하면 수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이 투자 상품은 너무 괜찮아. 이자도 정말 많이 준다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다들 하겠지. 나는 그냥 예금에 넣고 살래.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니? 할 수 있을 때 확 투자해야 큰 돈을 버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 지금이 그 기회야.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느라 밤이고 새벽이고 안 나가도 되고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리고 태씨가 요즘 나 좀 이상한 사람들 만났어.
이상한 사람들? 응. 그 이상한 사람들이 퇴직자들만 대상으로 투자 상품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대. 뭔가 수상해. 그때는 철옹이 태식을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야겠네. 근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너한테도 연락할지도 몰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옹이가 날 보호하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던 거야. 태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그 사람들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는 전략이었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가족들까지 등을 돌렸다는 거야. 가족들이요? 내 딸에게 민수가 뭔가 말을 한 것 같아. 민수가 태수 씨 집에 왔다 간 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민수 얘기로는 아빠가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내가 언제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민수는 우리 딸하고도 잘 지냈어.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민수가 무슨 말을 딸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이상한 소리를 나한테 늘어놓는 거야. 아빠가 민수를 너무 차갑게 대하고 가족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아빠가 좀 바뀌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돈도 혼자 다 쓰려고 하고 자식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정신도 좀 없다고. 그 뒤로부터 딸과도 서먹해졌고 연락이 드문드문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를 조금 멀리 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남자니까 아버지와 잘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딸도 민수 말만 믿고 나를 멀리 하더라고. 오해를 풀려고 해도 민수가 중간에 있으니까. 계속 오해가 쌓이고 풀리지가 않았어. 명절 때도 전화만 한 통하고 시댁에 가야 한다고 하고. 딸을 안 본 지도 꽤 오래되었어.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보니 나를 완전 외톨이로 만들고 고립시킨 거였어. 태식 씨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내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자기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전략일 거예요. 아저씨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철옹이가 다시 왔었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지. 태시가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철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곳이 사람들도 좋아. 너도 외롭지 않게 모임하고 돈도 벌 수 있다니까. 형, 나는 투자할 생각 없다니까. 야, 너 정말 고집불통이네. 그러면 너만 외로워지는 거야. 민수도 우리 모임에 나오잖아. 민수는 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을 못 믿니? 철옹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 후회하지 마라.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 태식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거절하니까 4단계로 넘어간 거구나. 네. 아저씨가 너무 의지가 강해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태식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해요. 증거? 수연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집한 다른 증거들과 합치면 잡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물론이죠. 그리고 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만이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의 복수이기도 하거든요. 태식 씨는 힘을 내서 일어섰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의지가 더 강했어요.
자신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식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까지의 배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크다는 것을요. 폐가에서 충분히 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수연이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2km만 더 가면 옆 마을이에요. 거기서 신호도 잡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식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네, 너는 정말 우연히 내 담당이 된 거야? 아니면 수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당장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 그만하고 이제 진짜 얘기를 해줘.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숨길 게 뭐가 있어?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철도청 감사실 인턴이 아니에요. 국정감사원 특별조사팀 소속이에요. 태식 씨가 놀랐습니다. 국정감사원? 네, 철도청에 파견 나온 거였고요. 왜 하필 나를?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수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저씨는 이 거대한 조직의 핵심 증인이에요. 핵심 증인? 네, 아저씨가 거절한 것 때문에 이들의 전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전에 피해자들은 다 넘어왔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그냥 없애고 사건을 묻히게 했거든요. 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기 조직의 규모가 아저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화면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47명이에요. 피해 규모는 총 65억 원. 65억? 네. 그리고 이 조직의 배후에는 수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철도청 간부, 경찰 간부, 그리고 해외 조직들도 가담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원이 나선 거고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수연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직은 무서운 조직이에요. 자신들의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가차없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유일한 생존 증인이에요. 생존 증인? 지금까지 이 조직에 맞서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수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모두 뭐? 집도, 땅도, 돈도 다 뺏고 난 다음 침묵하게 만들거나 아예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죽였다는 거야? 네, 김덕수 씨 외에도 6명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태식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거절한 것 때문에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네. 맞아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수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4단계 계획표예요. 퇴직금이 많은 철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성격, 그리고 경제적 여건, 집은 얼마짜리이고 땅은 어디에 얼마나 있고 등등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약점 등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는 최종적으로 사건을 위장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에게는 그들이 지금 4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온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를 미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아저씨를 통해서 이들의 4단계를 실행하게 만든 다음 현장에서 체포하려는. 태식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너도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뜻이네. 맞아요. 처음에는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담역에서 일하는 동안 아저씨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저씨는 정말 선량한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런 분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상급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어요. 반대 의견? 작전을 중단하고 아저씨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자고 했죠. 그랬더니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다고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명령을 거부하면 저도 작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명령을 어겼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급자에게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아저씨를 구출했죠. 태식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미끼로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해준 수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수연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저희 작전이 완전히 노출됐어요. 경찰차와 조사팀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더 위험해요. 무슨 뜻이야? 오늘 밤 그 사람들이 온 시간 너무 정확해요. 마치 저희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는 내일 밤에 4단계가 실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오늘 그들이 들이닥쳤어요. 게다가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뭐 제가 아저씨를 구출한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 그 조직 사람들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태식 씨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네. 그게 문제예요. 수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자니 그 조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 같고 경찰서는 이미 매수되어 있고요. 그때 수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언론은 어때요? 언론? 네. 이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거예요. 그럼 숨길 수가 없잖아요. 태식 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겠네. 제가 아는 탐사부도 기자가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안 받네요. 새벽이라서 그런가.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이 시간에도 받던 분인데.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 기자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저씨, 이 조직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다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태식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SNS요. SNS? 네. 모든 증거를 SNS에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플랫폼에. 그게 효과가 있을까? 요즘 세상에서는 SNS가 언론보다 빨라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거든요.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거대한 음모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박태식 씨와 수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옆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24시간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고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해결하는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SNS 작전을 시작해봐요. 수연이 태블릿과 휴대폰을 모두 꺼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아저씨가 직접 증언 영상을 찍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거든요. 수연이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40년간 철도에서 일한 박태식이라고 자기소개하시고 오늘 밤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태식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진솔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태식입니다. 40년간 철도기관사로 일했고 현재 68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딸랑딸랑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과 태식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일반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30대 남성이 맥주 한 캔을 사러 온 것 같았죠. 계속하세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계속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태식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왜요? 맥주 한 캔 사는데 10분째 매장을 돌고 있어.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그 남성은 계속 매장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아저씨, 일단 여기서 나가요. 저 사람,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촬영 장비를 급히 정리하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그 남성도 따라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태식 씨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몇 번 모퉁이를 돌았어요. 태식 씨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저기 교회가 있어요. 수연이 작은 교회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불도 켜져 있어요. 두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새벽 5시 예배를 준비하는 몇몇 교인들이 있었어요. 교회 복도로 나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태식입니다. 오늘 밤 40년간 함께 일한 동료와 조카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기관과 해외 조직까지 연루된 거대한 조직 범죄입니다. 좋아요. 이제 업로드해봐요. 수연이 여러 SNS 플랫폼을 동시에 켰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SNS에 영상이 업로드 중이었습니다. 23%, 45%, 78% 수연과 태식 씨는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자마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68세 어르신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벌써 조회수가 500을 넘었어요. 수연이 흥분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조회수는 15,000 그리고 공유 2,400회가 되었으며 댓글은 600개나 달렸습니다. 대박이에요. 수연이 태식 씨를 봤습니다. 태식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상해. 수연이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뭐가? 영상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태식 씨가 수연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영상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허위 정보 신고로 인한 임시 삭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수연이 다른 계정으로 다시 업로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삭제되었어요. 완전히 차단당했어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태식 씨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아저씨, 우리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해킹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태식 씨가 수연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수연이 휴대폰의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이제 진짜 고립됐어요. 그때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화 필요하시면 교회 전화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우리 112에 신고해봐요. 신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식 씨가 교회 전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112입니다. 저는 도담역에서 일하는 박태식이라고 합니다. 살인 미수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도담역에서 하지만 몇 분 후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런 신고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고자 정보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네요. 블랙리스트? 더 이상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식 씨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SNS도 막히고 언론도 차단되고 경찰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완전히 고립됐네요. 그때 수연에게 마지막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직접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민수 씨와 철옹 씨를. 태식 씨가 놀랐습니다. 미쳤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덫을 놓는 거예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몰래 녹화해서. 그래봤자 또 삭제당할 텐데. 이번엔 라이브 방송이에요. 수연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화면을 캡처하고 녹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한번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조직이라도. 어디서 만날 거야? 도담역이요. 거기서? 네. 모든 게 시작된 곳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CCTV도 있고. 하지만 위험해. 위험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수연이 교회 전화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씨, 저 수연이에요. 수연, 너 지금 어디 있어? 아저씨와 함께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거래요. 거래? 수연이 태식 씨를 봤습니다.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가 돈을 내주겠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도담역에서. 도담역? 네. 오늘 밤 12시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다. 하지만 둘 다 와야 해. 물론이죠. 전화가 끝났습니다. 아저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무서워. 괜찮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한 무대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담역에서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모든 것이 결정될 도담역에서의 마지막 대결을 박태식 씨와 수연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음모의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2024년 11월 16일 오후 11시 30분 도담역 앞에 선 태식 씨와 수현. 어젯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오늘 밤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준비되셨어요? 수연이 작은 카메라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불안해하는 태식 씨 옆에서 수연은
라이브 방송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카메라로 정말 방송이 될까? 태식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액션캠이에요. 화질도 좋고 바로 방송이 가능해요. 수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벌써 5개 플랫폼에서 동시 방송 준비 완료했어요. 라이브 방송 시작. 방송 시작합니다. 수연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68세 철도기관사의 마지막 증언. 시청자 수 3명, 12명, 47명.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철도기관사로 일한 박태식입니다. 태식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수 156명, 423명, 891명.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제 삭제된 그 영상이네. 공유합니다. 좋아요.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수연이 흥분했습니다. 부르르르.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천천히 역 앞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태식 씨와 수연은 긴장되었습니다. 시청자 수 2847명.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저들이 저를 해치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SUV에서 민수와 철옹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SUV에서는 모르는 사람 3명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과 젊은 여성 1명이었습니다. 시청자 수 5,521명.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들이 범인들인가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녹화하고 있어요. 민수가 앞장서서 다가왔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민수야, 태식 씨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였습니다. 어젯밤 일은 오해였어요. 오해? 태식 씨가 비웃었습니다. 나를 선로에 밀어 떨어뜨리려 한 게 오해라고? 시청자 수 8,934명. 삼촌,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요. 방송 끄고요. 안 돼. 태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철옹이 나섰습니다. 태식아, 우리가 언제 너를 속였어? 40년 우정을 앞세워 내 돈을 갈취하려고 했잖아. 내가 얼마나 형을 믿고 의지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구체적인 증거 제시를 위해 수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피해자 명단이에요. 총 47명, 피해액 65억 원.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인 조직 범죄였습니다. 시청자 수 15,672명.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65억. 완전 사기단이네. 이거 뉴스에 나와야 해. 공유.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섰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철도청 감사실장 김민호입니다. 충격적인 정체가 공개된 것입니다. 수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실장님, 너 수연이지? 우리 직원이네. 김민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청자 수 23,158명. 하지만 그 순간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수연의 태블릿을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연은 태블릿이 빼앗긴 것보다 실장이 배우였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배우였다고요? 놀랐지. 철도청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었어. 김민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정말 순진하더구나.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너는 우리가 심은 가짜 수사관이야. 수연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우리 계획의 일부였지. 사건에 휩싸이게 해서 태식 씨를 고립시키고 우리 조직으로 유도하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회방꾼이 되었군. 시청자 수 31,445명. 태블릿은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대로 작동이 되었고 라이브로 충격적인 현장의 영상들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수연이도 너희 편이었다는 뜻이야? 태식 씨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속은 거예요. 김민호 실장은 태블릿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몰랐어. 우리가 너무 잘 속였거든.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도 모두 소용없어. 뭐라고?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리될 거야. 허위 정보 유포에 동조한 죄로 말이지. 하지만 댓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완전 독재국가네. 끝까지 지켜볼게요. 그때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착각하신 게 있어요.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수연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진짜 증거요. 며칠 전부터 실장님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김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실장님이 다른 철도청 간부들, 그리고 경찰과의 통화, 또 해외 조직원들의 대화, 수연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65억 원을 어떻게 나눠 갖기로 했는지 다 녹음되어 있어요. 시청자 수 67,234명. 그리고 이 USB의 내용은 이미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분 전에 모든 언론사로 발송됐어요. 김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때 역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5대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국정감사원 수사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수연 씨,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국정감사원 소속 김 과장님과 손 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완벽한 잠복 수사였어. 잠복 수사? 태식 씨가 놀랐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부터 진짜 국정감사원 요원이었습니다. 다만 김민호 일당이 모르게 하기 위해 가짜 신분을 만든 거죠. 시청자 수 89,156명. 김민호, 너를 체포한다. 국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한 혐의. 김민호를 비롯해 민수, 철옹, 그리고 다른 공범들에게 모두 수갑을 채웠습니다. 삼촌,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군경에 빠뜨리시네요. 순순히 돈을 내놓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민수가 수갑을 찬 채로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지 너는 다 잊었니?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야? 태식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40년 정을 저버릴 정도로? 태식 씨는 철옹에게도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노후연금이 털리고 나니 내 눈이 돌아갔어. 너 돈을 가져오면 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런 짓까지 하게 된 거야. 철옹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 때 내가 다친 걸 내가 평생 미안해했는데. 태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용해서 나를 범죄 조직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니 너무하구나. 라이브 방송은 현장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 12만 5,847명.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완전 영화 같아. 정의가 승리했다. 태식 할아버지, 화이팅. 수연님도 대단해요. 역 주변으로 언론사 차량들이 몰려왔습니다. NBS 뉴스입니다. YBC 취재진입니다. 박태식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태식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8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 과장의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들이 사용하던 계좌는 차단시켰습니다.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이 어디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청 전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저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연이 태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수연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계시니까 용기가 났어요. 나도 너 같은 젊은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났어. 이렇게 해서 모든 방송과 전쟁과도 같았던 오늘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연은 태식 씨가 했던 마지막 말들을 새기며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담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범인들이 체포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박태식 씨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2024년 12월 16일 눈이 내리는 겨울날 도담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건 이후 이곳은 용기의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거든요. 태식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취재진이 왔네. 태식 씨가 영무실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개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죠. 아저씨, 오늘은 MBN 다큐멘터리 팀이네요. 수연이 오랜만에 도담역을 찾았습니다. 수연아,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아저씨 인기가 너무 많으신 것 아니에요? 부끄럽게 너까지 왜 그러니? 부끄럽다고는 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시고 한 달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식 씨는 이제 단순한 야간 관리원이 아니었습니다. 철도청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시니어 권익보호 상담센터장이 되었거든요. 시니어 권익보호 상담센터는 어르신들이 어려운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풀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만 나누는 곳이었다가 점점 일이 많아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센터가 한 달 사이에 제법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박태식 씨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수연 씨가 센터에 오는 날입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70세의 김양숙 할머니입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그 텔레비전에 나온 분 계신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태식 씨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김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친구 회사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고 했어요. 하도 졸라서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그 아들 친구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와 손자가 매일매일 울고 있어요. 벌써 3개월째.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태식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도 조카와 40년 지기 친구에게 당할 뻔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할머니 포기하면 안 돼요. 태식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수연이 나서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큰아들분 연락처와 사업체 정보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연결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도운 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돈을 되찾으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또 속는 건 아니죠? 할머니 여기 보세요. 태식 씨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액자들은 이 센터를 이용하고 돈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사시고 계시는 분들의 리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처럼 할머니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겠다며 따뜻하게 태식 씨는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시고 난 후 수연이와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SNS나 유튜브에 속아서 돈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태식 씨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 내용들도 수연이가 점검해 주었습니다. 태식 씨는 옆에서 공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투자할 때 꼭 먼저 금융감독원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수연이가 강조했습니다. 혹시 투자 제의를 받으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를 하던지 센터에 와서 알리라는 얘기를 어르신들에게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제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를 원하므로 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는 것도 꼭 교육 때 알려야 한다고 수연이가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태식 씨도 교육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상담할 때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다고 태식 씨가 얘기합니다. 사실 태식 씨는 가족과 소원해졌던 자신의 경험도 상담할 때 털어놓습니다. 태식 씨는 조카 때문에 딸하고 오해가 생겨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문자들은 걱정하며 지금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딸이 먼저 연락을 했더라고요. 딸 미영이가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도 민수에게 속았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거짓말한 걸 이제 알았어요. 괜찮다, 미영아.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아빠,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과 같이 식사해요. 아빠께서 좋아하시는 갈비탕 집에서요. 이렇게 소원했던 딸과 다시 잘 지내게 되었다고 태식 씨는 뿌듯하게 얘기합니다. 오전 교육 일정을 점검하고 상담을 마친 후 태식 씨와 수연은 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 태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간 기차를 운전할 때도 보람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보람이 있어. 수연아, 너는 어때?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서 하는 일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본청에서는 서류만 보고 조사하는데 여기 오면 직접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아저씨랑 밥도 먹고 좋아요. 아, 그리고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시니어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네. 아저씨가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육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태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 강연? 아저씨만큼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일주일 후 서울 시니어 복지관 대강당에 박태식 씨가 수연이와 같이 왔습니다. 오늘은 수연이가 기획한 강의였기 때문에 박태식 씨와 동행하였습니다.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태식 씨의 강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태식 씨가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평소 상담하시듯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식입니다. 태식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40년 지기 친구와 조카에게 속을 뻔한 이야기입니다. 1시간의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박수갈채로 가득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사람들을 믿을 수 있나요? 태식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그건 그들의 승리예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돼요. 여기 수연이 같은 친구처럼 말이에요. 그 후 태식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많은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박태식 씨의 용기가 전국적인 시니어 권익보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박태식 씨가 도담역 앞에 서 있는 사진과 함께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사기 수법과 그 대응책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6개월 후 태식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태식 씨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수연을 비롯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전국에서 만난 사람들. 아저씨, 생일 축하해요. 68세 생일날 도담역 시니어 상담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딸 미영이도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여기까지? 아빠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손자가 할아버지를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냈다고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 태식 씨와 수연은 도담역 승강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수연도 감동했습니다. 1년 후 도담역은 이제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태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돌아갑니다. 태식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40년간 기차를 운전하며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던 태식 씨. 이제는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기관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도담역 승강장에 서서 멀리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는 태식 씨. 또 하루가 지나가네. 하지만 이제 그 혼잣말에는 외로움이 아닌 만족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나옵니다. 박태식 씨는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로웠지만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힘은 끝까지 옳은 일을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